네, 고려대 김윤태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처럼 저도 그 민주당하고 사실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정치학하고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당 새로 당을 만들 때 당시 영국이랑 독일, 미국에서 그 중도 진보 정당의 제3의 길이라는 정치 이념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강령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고, 그 후에 또 민주당이 다양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 그 이후에 정동영 후보 때도 선거 캠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선거의 패배만큼 사실 민주당에게 저는 큰 충격은 없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걸 봅니다. 그 마르크스가 쓴 19세기 유명한 팜플렛에 헤겔이 어디선가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규절을 인용하는 게 학자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세계사의 어떤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비극적인 것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희극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는 상당히 진보 세력의 위기감이라든지 진보 세력의 또 어떤 분발이나 희망을 갖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선 이후에는 거의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격려나 어떤 새로운 희망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터넷에도 그렇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조롱에 가까운, 거의 비난 수준을 상당히 듣기가 거부할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고, 거의 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결과에조차도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제대로 5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한된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 주장은 딱 몇 가지 요점을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선거의 구도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구조적인 제약들이 있는 겁니다. 인구 변화라든지 유권자들의 어떤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건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후보입니다. 인물이고요. 셋째로는 이제 선거의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의 구도라든지 선거의 인물에 있어서는 결코 저는 보수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봅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실패가 왜 생겼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면 같은 오류가 다시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략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한 5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프레시안이나 다른 언론에 게재한 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약간 여기 출간 안 한 것이니까 인용하지 말라고 제가 밑에 쓰긴 했습니다만, 인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학술적인 발표에서는 주로 출간하지 않은 건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정당이나 언론에 계신 분이 많이 계셔서 잘못된 점들은 비판도 하고 언제든지 논평해 주는 것도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은 이기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이나 2002년 대선 때 진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앞에 두 분 선생님과는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그 진보가 정말 가장 자기의 힘만으로 가장 어떤 박빙의 대결까지 간, 어쩌면 최초의 한국 현대 정치사의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더 높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 위반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던 사람들한테는 뼈아픈 선거였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해서 진 거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전략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바로 지역주의 전 정치 구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이번 대선에서 좀 약화됐다고 보는데 저희 첫 번째 쟁점은 이 지역주의 정치가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세대별 투표 성향을 최근에 분석한 걸 보고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진보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대 변수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걸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세대 변수는 이번 선거에 제가 볼 때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 오히려 여전히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아주 광고하게 한국 정치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만들어진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정체성과 또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한 선거에서 집권, 자력의 힘만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진보당과 또는 연합정치를 하거나 시민사회와 또 연대를 하거나 또는 뭐 제3후보나 무당파 후보를 자처한 다양한 후보군과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하시지 지역주의라는 구조적 제약을 전략적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사실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전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도 보면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사실상 지난 대선 몇 개월 전과 사실은 한 번도 새누리당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구조적인 한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계속 유지되는가? 어쩌면 이건 한국의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발표자들끼리 뭐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김홍희 교수님이 표현하신 정체성의 정치는 한국의 정치나 선거를 분석하는 데서는 상당한 저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이 개념은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계급을 기반으로 한 투표와는 달리 환경이나 삶의 질이나 또는 비물질적인 가치 또는 초계급적인 가치나 또는 뭐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들이 경제나 이런 정책보다는 보다 어떤 생활 이슈들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들이 1960년대 이후에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주요 정체성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역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의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서민층이라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가장 내가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쩌면 중산층이나 중상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세대 변수나 계층 변수를 지역 변수가 압도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주의적 정치 구도의 하나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계급을 기반으로 한 투표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냐는 것은 물론 분단이나 냉전의 구조도 있고 정당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취약하고 시민사회 발전이 늦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학자들은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현장 정치를 하는 정치 전략가나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제 정치학 용어로 이제 계급 배반 투표라고 표현하는데 계급 배반 투표가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토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정당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사실은 영남 지역의 많은 서민들이나 야당을 지지했거나 또는 진보를 지지했던 노동자들조차도 이제 호남당이라고 낙인을 찍힌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훨씬 더 지역주의적인 정체성들이나 정당의 일체감들이 강화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다른 한편의 반작용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무당파층의 증가입니다.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층이나 세대나 젠더나 다양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있지 못하는 정당을 외면하고 제3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바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역시 안철수 현상으로 그 정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영남 후보를 내세워서 영남을 공략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청년 세대를 공격하면서 세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지난번 대선 때는 DJP 연합이라든지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는 그런 우연적인 변수, 또 보수층의 분열이라는 그런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약간의 승리의 요인인 것처럼 착시 현상은 일어났지만 사실상 궁극적인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은 인종 문제가 중요하게 이 정체성의 정치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80년대에 선거에서 3번 연속 이겼던 것은 흑인들이 복지를 의존해서 중산층들의 세금을 뺏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흑인들을 공격하면서 민주당을 흑인들의 정당이나 복지를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정당으로 소수화시키면서 실제로 선거를 연속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들고 나왔던 구호는 흑인의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은 그때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구호로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정치 아젠다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인종의 변수를 깔아 뭉개고 많은 백인의 노동자들, 즉 흑인 문제에서는 공화당을 찍었던 백인 노동자들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1990년대 부시가 2번 연속 선거 이긴 것은 그 당시엔 종교가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특히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층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겼고 실제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오바마가 승리했었던 이유는 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오히려 2007년 금융위기 위에 즉각적인 중산층의 복원을 내세우면서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다시 아젠다로 만들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 노동자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선거에 이겼던 겁니다. 저는 1990년 3당 합당 때 지역주의에서 다시 돌아섰던 특히 영남의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이 다시 중도나 진보 성향을 갖는 민주당이나 범진보 세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나 아젠다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계급 배반 투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번 선거 때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또 다른 논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앞으로 이제 20, 30대 인구가 고령화 많아가지고 97년, 2002년 때는 재미 봤는데 앞으로는 이거 노령화가 된다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세는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러나셨지만 이해찬 대표를 참 아주 스마트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하는데 제가 2002년 대선 때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를 아주 낙관하더라고요. 그때 후보 지지율은 아주 정몽준 후보보다 낮았었는데 그때 바로 20대, 30대 인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50, 60대보다 인구가 비율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역시 사회학과 출신답게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너무 결정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그것도 너무 편협된 사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 민주당이 선거에서 4번 이겼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루즈벨트 행정부 때 복지 정책을 보고 진보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50, 60이 돼서도 가장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세대라는 것은 인구의 동일한 연령 집단으로서의 어떤 코호트라고 인구학에서 표현하는데 그런 연령의 효과와 동일한 정치적 세대, political generation, 즉 정치적인 경험을 겪은 사회 역사적인 범주로서의 세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 386 세대들이 가장 진보 성향을 갖는 것도 바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면 물론 보수 성향이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바로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서 어떻게 정당이 구성이 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50대 보수화도 잘못된 해석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0대 보수화는 실체가 없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는 50대 보수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 50대 보수화가 된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서 훨씬 진보 정책에 등을 돌리고 보수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새누리당의 많은 정책이나 공약이 이미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사실상 거의 정책적인 차별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주로 대북 정책과 소위 종북 논쟁을 비롯한 이러한 안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많은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그 유권자들, 50대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정희 대표의 텔레비전 토론, 그리고 NLL을 비롯한 대북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했습니다. 물론 50대의 경제적 불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50대 유권자들이 보수화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정책만이 원인이었다면 사실은 민주당을 찍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그 SNS를 통해서 어떤 세대 전략을 구사하면서 뭐랄까요, 뭐 꼰대 발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50대의 어떤 반공 교육을 받고 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50대를 사실은 굉장히 자극했거나 상당히 좀 역효과를 내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50대 보수화들은 기본적으로 안보의 포퓰리즘과 또는 문화적 보수주의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미국 정치학자 그 허쉬만이 아주 저명한 교수가 쓴 책 중에 반동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가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야기 나왔는데, 보수의 지배는 기본적으로 진보로 정권을 바뀌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든지 아무 쓸모가 없을 거라든지 오히려 더 위험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저는 이번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보수는 이 전략을 아주 유감없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안보에 대한 이 공포감들은 사실상 노인층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고, 저는 경제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 경제 급진주의니 이것이 그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은 저는 민주당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공약은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레토릭만 있었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에 제시하는 공약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층을 위협했다고 본다는 것은 저는 전혀 억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략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한국에 많이 그 유행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하나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건 조지 레이코프의 그 프레임 전쟁인데요. 저는 이것도 우리 한국 민주 세력과 민주당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학에서의 고전적인 그 정치사회학에서의 분석은 대부분의 정당들은 중도층, 미디엄 보터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중위 투표층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즉 보수와 진보가 이념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중간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표 정책의 선거 정책이나 공약들이 점점 중도화되거나 수렴될 것이라는 이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걸로 성공한 사례가 이제 바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딕 모리스의 전략입니다. 삼각화 전략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 3번 이기면서 2번 이기면서 이제 칼 로브의 전략이 등장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조지 레이코프의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뭐랄까 비교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뭐냐? 바로 미국이 1980년대, 90년대 사회 구조적으로 또 인구학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거구에서. 그건 뭐냐? 바로 미국에서 부유한 중산층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선거구 자체가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찍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는 사람끼리만 모여 삽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데려오느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였기 때문에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영남 지역도 일부 사실은 이번 젊은 층들 보면 계급 배반 투표가 상당히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좀 더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프레임 전쟁과 같이 자기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전략으로서는 사실상 승리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기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우리 한국적인 정치 용어로 많이 쓰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플랜이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는 절대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인 아젠다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안보나 문화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전략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덧붙이면요.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2번 져서 거의 뭐 이제 비극이 아니라 희극처럼 조롱을 받고 있지만 전 그것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호기 교수님,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 저도 100번 공감하고요. 근데 거기에 쓴 마지막 구절이 지금 머리에 와닿는데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절망한다는 거에 그 같은 의미로 표현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반성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반성해야 될 거, 또 새로운 출발해야 될 건 전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중전, 사이버전이 있어도 정치의 기본은 지상전입니다. 자기 풀뿌리 조직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정당 조직을 공천의 민주화라든지 개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시민사회 조직, 학계, 다양한 진보적인 싱크탱크, 언론, 대한 언론들과 연대해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만 있다면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중동만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조중동이나 종편에 출연조차 안 하는 것은 너무 약간 내 인식으로 말하면 소화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조중동과 싸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오마이뉴스든 프레시안이든 아니면 뭐 낙곰수든 낙곱살이든 대한 언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대중들과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뽑힌다면은 제발 의원회관에서 투표하고 끝나지 마시고 각 지구당 조직이나 또는 현장 조직, 생활 현장에서 1년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십시오. 새로운 지도부가 현장의 대중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정당의 쇄신은 불가능할 겁니다. 풀뿌리 조직이 강하지 않다면 정당의 쇄신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무리 이념의 시대가 떠났다고 하지만 이념이 없으면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기업도 다 미션, 비전 이걸 앞세웁니다. 그럼 민주당의 미션이나 비전이 무엇인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2008년에 정세균 대표 때 민주당, 뉴민주당 플랜 작성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욕만 잔뜩 먹었지만 저는 지금 또 다시 민주당의 이념이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민주당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시민사회 연대에서라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대선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근본적인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의 발표가 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 워낙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워낙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도 하나의 고정된 초점을 갖출 수는 없을 겁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출발은 새로운 조직,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이 2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